네,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끝장 전략 시간입니다. 다소 마음 아픈 이야기도 하지만 그래도 냉철하게 시장을 보신다는 평판이 나 있는 분이죠.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 이경준 차장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실적 발표한 KB금융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 상향 조정시키고 있는데요. 네네. 먼저 최근에 금융주 동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 금융주가 시장의 대형주들 중에서 대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올라갈 만한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원유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인플레 요소들이 이제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내년에 연준이 금리를 생각보다 조기에 인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죠. 그리고 11월 25일 날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0.25%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대출 규제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미 개인들의 대출은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대출은 이미 사상 최고치인데 예대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는 금리를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많은 대출만큼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더불어서 배당의 시즌이 돌아왔죠. 그래서 보통 금융주별로 뭐 3%에서 많은 경우에는 5%까지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주가의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당을 많이 준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랬을 때 하나금융 지주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연평균 3년, 과거 3년 보게 되면 5% 초반까지 줬었어요. 그런데 네. 이 회사의 구조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대 마진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른 회사들보다 대출적인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었던 상황이고 또 상대적으로 판관비 같은 부분은 조금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좋아졌을 때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6%대 배당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PBR이 조금 쌉니다. 보통 경쟁사가 0.5배인 반면에 동사는 0.39배 수준인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자기 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제 계열사들이 많죠. 금융주들은. 그런데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캐피탈 같은 경우나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고마진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을 똑같이 투자했을 때 수익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날 걸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금융주 연말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금융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시장도 좀 약세고 또 네. 찬바람이 불면서 배당주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텐데 또 하나금융주들을 또 탑픽으로 함께 꼽으셨어요. 자, 그리고 최근 시장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개별 종목 네, 장세가 네,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시장을 보면 갑자기 또 펄프 가격 네, 급등과 네, 네. 함께 재지 관련주가 급등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역시 네. 좀 테마로 봐야 됩니까? 좀 중장기적 괜찮다고 보세요. 컨셉은 예. 사실 중장기적인데 지금 움직임 자체는 조금 테마성이 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연말에 이제 그 포장지 가격을 10% 인상할 수 있다라는 추측성 기사가 있었죠. 뭐 기본적인 구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골판지나 포장지나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죠. 사실은 뭐 이제는 뭐 식음료 같은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배달을 통해서 그렇죠. 먹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공급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사실 골판지 산업, 제지 산업은 국영제라고 해서 기존에 투자가 없었었고 살아남은 회사들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구조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딸린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시면 물류 대란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10% 정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오늘 뭐 신풍제지나 대형 포장 같은 회사들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사실 섹터도 굉장히 작고요. 네. 일시적인 가격 상승에 기인한 테마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말씀드린 두 개 종목 정도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시장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일단 달러 채권 이자를 간신히 지급을 네, 했습니다. 네, 네. 뭐 디폴트는 면했지만 아직도 불안감 상존하고 있고요. 전 요즘 좀 아쉬운 점이요. 네. 미국 증시 네, 네, 네. 전약 후강입니다. 네, 네, 네. 우리 증시는 반대로 전강 후약. 맞아요. 네네. 자, 이런 디커플링 현상 좀 더 이어지겠습니까? 네,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미국 시장에 가는데 한국 시장은 빠지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요인은 이렇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많이 상승했고요. 그렇죠.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중간재를 만들고
이거를 미국에 있는 주요 이제 소비재 기업들에게 판매 수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원자재 가격은 사실 광산업체라든지 큰 업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자재는 올라서 저희가 만들 때는 제조 원가는 올라갔는데 최종 고객단이 되는 미국 업체들한테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없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디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처음으로 적자가 나왔어요. 즉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수입이 많았을 때 재화가 늘어나는 것들은 좋은 부분이지만 반대로 원가가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가율 자체도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하반기 상황에 기본적인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당연히 미국은 좋더라도 한국은 안 좋은 구조가 맞습니다.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독일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혹은 아시아, 대만, 중국 같은 국가들 다 비슷한 형태고요. 현재로서는 미국과 관련된 최종 소비지와 관련된 국가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이 1201원까지 갔었다가 엊그제 저점이 1172원이었거든요. 네. 30원이나 원화 강세가 나왔는데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전혀 매수가 없었어요. 선물 시장에서만 사고 있는데 선물 시장은 만기일에 언제든 청산이 가능하거든요. 즉 외국인은 현물을 사지 않고 선물에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지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이 사실은 조금은 적어지고, 그게 지금과 같은 이제 디커플링이 이어지게 되면서 조금 더 종목장들이 지속될 확률이 다음 주까지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좀 어떤 전략이 이용할까요? 지금 같은 장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으려니까 좀 네. 선뜻 손이 안 나가기도 그렇죠. 하고 가만히 있자니 나만 좀 소외되는 그렇죠. 것 같고 그렇거든요. 아마 어떻게 가만히 할까요? 있으시면 잔고가 빠지실 거예요. 네. 정상적인 종목들, 뭐 정상적인 종목이라는 개념은 좀 없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하락폭이 61.8%를 돌렸던 자리가 1000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50% 정도를 되돌린 자리가 대략적으로 잠시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3,100 정도 아마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50이네요. 네, 그래서 그 수준 이상 돌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틀 빠지고 3일째 빠지면 좀 반등 시도했다가 또 쉬어가고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정고점을 뚫어서 랠리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따라는 가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도 변동성 지수를 빅스를 보게 되면 지금 14 정도까지 빠져서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네. 더 올라가기도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트레이딩 측면에서 가야 되고, 11월 달에는 3일날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결정이 되고, 또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12월 3일 부채 한도에 대한 재협상안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잡음이 있을 수 있고, 또 연말이 되면 10억 대주주에 대한 개인들의 그렇죠. 양도가 나올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주식들은 언제든지 개인들이 10억 이상 대주주들이 때릴 수 있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은 아닐 거라서, 이런 정상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투자를 한다는 관점보다는 철저하게 종목단의 트레이딩, 기술적인 트레이딩이 현재로서는 유효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이죠. 냉정한 승부사. 네, 유한타증권 악부정보본부의 이경준 차장이 보시는 지금의 유망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확률이 높은 데서 움직여야 됩니다. 최근에 시장은 그냥 흐르지는 않고 명확한 테마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미국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신고가 인근에 있거든요. 엔비디아는 가상화폐나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을 대응하는 종목들이죠. 또 테슬라가 신고가 영역에 있고요. 넷플릭스가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이걸 섹터로 구분해 보면 전기차, 미디어, 뭐 가상화폐, 메타버스, 블록체인 같은 섹터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제 LFP라는 형태의 일부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국내 양극재 업체가 어쨌든 개인 대주주 매도와 맞물려서 약간의 차익 실현 기조에 있고요. 그럼 남아 있는 게 미디어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메타버스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다날이라는 업체입니다. 다날의 자회사 중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다날 핀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체불가 토큰이라는 단어들 많이 네. 나오죠. 이게 코인과 그다음에 블록체인과 사실 메타버스를 전부 연결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자회사에서 예를 들어 위메이드를 게임을 해서 거기서 코인이 생성이 되면 그거를
페이코인이란 자사 코인과 바꿔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미노 피자나 아니면은 뭐 시뉴나 매드포 갈릭이나 할리스 커피 같은 데서 사용할 수가 있고 국내에만 7만 개 가맹점이 있고요. 글로벌하게 보시면 3천 개의 가맹점이 3천만 개입니다. 만 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즉 예. 가상현실 메타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게임을 해서 코인이 생겼을 때 그거를 바꿔서 결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페이코인이라는 게 이제 개별적으로 다날이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비트코인도 바꿔줄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NFT라고 하는 대체 불가 토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령 미술품도 한 10개 정도로 디지털 미술품을 쪼개서 NFT 토큰 형태로 지금 발견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르브론 제임스의 동영상, 덩크하는 동영상이 달린 것도 이런 식으로 발행해서 어떤 고유한 역할을 가진 새로운 아이템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그 형태에서 거래와 관련해서는 다날이라는 회사가 국내 굴지 회사들하고도 제휴를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 결국은 돈을 벌면 현금화해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되죠. 네. 그 역할을 하는 회사가 다날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결제 관련해서 이쪽 섹터로 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다날 최근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틀 전에 급등하고 네, 네, 오늘도 네.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유망주 다날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압구정본부의 이경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